어디 문 열려있는 데 있으면 닫을까요? 돼지 똥 냄새도 본래 없는 건데 잘 참아야 되는데 그래도 일부러 막 돼지 똥 냄새를 나게 하고 나는 데서 그냥 돼지들하고 섞여 살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 오후 질의응답 시간인데 편안하시게 뭐든지 물어보시고 하고 싶었던 말씀도 하시고 그러시죠. 질문 있으시면 손 드세요. 네, 서울에서 온 김정입니다. 제가 수련이라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고민이 되는 문제를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딱 끊고 환경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 이전에 있는 모든 것을 일체 다 끊고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을 하면서의 일상을 수련이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하면서 그 전에 있던 고민이 하나씩 하나씩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연장선상이었거든요. 그래서 1차 그렇게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요. 이번에 또 다시 한 번 더 도전을 해서 똑같이 이제 다 일체를 끊는 마음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석처럼 그게 붙는다면은 제가 어떻게 그거를 수련을 해야 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처님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법이라고 부르는 진리를 명확하게 아시게 된 거고, 그리고 우리가 늘 갈구하는 영원한 편안함, 행복, 대자유에 이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르쳐 보이신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을 수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구든지 부처님이 먼저 가서 그 목적지에 이르신 바대로 부처님께서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일러주셨으니까 그걸 믿고 자기 걸음으로 묵묵히 나아가 보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경지, 그 깨달음이나 열반, 해탈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나설 때는 지금 자기 있는 자리를 떠나야 되고, 지금 자기 마음이 마음속으로 갈망하고 또 집착하고 있는 것들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과정을 출가라고 한다면 그런 출가가 마음속에서 분명히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속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부처님이 이루신 그 열반의 경지에 스스로 나아가 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아주 분명하고 순일해져야 돼요. 그래야 장애가 적고 곧장 그 분명한 길을 나아가서 목적지에 이르게 되겠죠. 근데 사람 마음에는 묘한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업력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자기 마음이 움직여온 그 습관대로 또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고, 그게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구하거나 찾아 헤매지 말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놓고도, 그렇게 굳은 결조 출가를 해놓고도 또 거기 끄달리고 마음은 또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출가를 한 거,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그런 속된 것을 다 여의고 바른 진리 혹은 깨달음의 길로 가려고 생각했던 거, 이것이 도중에 얼마든지 흔들리고, 그렇게 흔들리게 되면 결국은 그 길을 못 가게 되거나 또 가는 둥 마는 둥 하다가 목적지에 못 이르게 되거나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출가의 마음도 거듭거듭 확인이 돼야 되고, 또 나중에는 언제나 분명하게 돼야 돼요.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 법정 스님께서 자주 강조해서 말씀하신 재출가, 거듭거듭 출가하는 일,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또 잘 가지지가 않아요. 그 아무리 출가하고 해도 마음속에 그 업력, 다시 속된 마음으로 흘러갈 소지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끊어내야 되느냐? 가는 걸 통해서 끊어내야 돼. 그 길로 가고 여기서 멈추고 싶고 또 딴 길로 가고 싶고 해도 그 마음을 다시 돌이켜가지고 또 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점점 이제 그런 업력은 약해지고, 내가 내 길을 내 마음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그런 일이 이제 가능해지고 쉬워지고, 나중에는 저절로 가게 되고, 절대 이제 다른 길로 가거나 혹은 예전에 업에 끌려가지고 잘못된 길로 되돌아가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수행이 바로 그런 이제 업력을 떨치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길로 가도록 내 마음을 자꾸 돌이키는 일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석 달, 그 전에 마음 두던 것들에서 내 마음을 확 돌이켜가지고 부처님 말씀하신 이 길로만 가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진짜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 당연하게 드는 생각인데,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진짜 수행을 해보는 일이에요.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 본질이 자꾸 업력으로 끌려가려고 하는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바른 길로 돌이키고 하는 일에 불과해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업의 준동, 이걸 파도라고 비유한다면 이 파도를 헤치고서 항해를 할 생각을 해야 돼. 파도가 다 잦아들기를 기다려가지고 그러면 배를 띄워가지고 그때 가버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배를 띄우지도 못하고 말아요. 나갈 수 없어요. 그리고 모든 항해는 파도가 항상 일렁이는 바다에서 그냥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물을 떠나가지고 항해를 할 수는 없잖아요. 물은 반드시 일렁이게 되어 있고, 그 일렁이는 것은 물의 본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도 속에다가 배를 띄워가지고 지혜롭게 나가는 것이 수행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끊고 다시 절에 와서 이제 수행만 하면서 마음만 챙기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또 이제 막 이런저런 것들이 보이고 생각이 나고, 또 내 마음속에서 게으름이나 혹은 무기력감, 막 이런 게 쏟아지고 막 그래도 이게 다 업의 물결이다 생각하고 이 속에서 내가 화두를 들고 나가면 된다. 수행을 놓치지만 않고 어떻든 나아가기만 하면 그것이 이 업의 힘을 이겨가는 길이고, 그럼 분명히
목적지를 향해서 다가가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 업의 힘은 약해지고 내 수행의 힘은 강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에는 참으로 멀고 험해 보이는 부처가 되는 길, 그 길을 실제로 가서 불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해봐야 돼. 그러니까 실제로 수행을 해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종교나 가르침 혹은 믿음 체계 이런 거하고 다른 불교의 큰 특징이 열반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데 있어요. 길을 가르쳐 보신 거고 분명 길을 제시하신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목적지에 이르려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고 또 그 길을 가보기만 하면 그 목적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내가 거기 이르렀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장점, 우수성, 뛰어남이 거기 있거든요. 다른 주장이나 사상, 이데올로기, 믿음, 종교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그냥 공허한 약속이에요. 정치인들이 사람들 속일 때 다 공약을 내걸고 이런 거 하겠다,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 하고 해가지고 표를 얻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 그거 집어치워버리고 자기들 욕심이 하나 생기고 사람들 다 배신한다고. 사실은 종교도 그래요. 뭘 믿으라고만 이야기하는 종교들이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간다, 죄가 다 없어진다, 또는 집안이 잘 될 것이다, 인생 성공할 것이다, 돈 벌 것이다 막 하면서 다 거짓된 약속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거든. 다 사기예요, 사기. 알고 보면 만약에 부처님의 가르침도 이렇게 수행하면은 어디 극락세계에 갈 것이다, 천국에 태어난다, 혹은 집안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한다면 이것도 역시 다른 종교와 다름없는 그런 믿음의 체계, 도그마티즘에 불과해요. 믿거나 말거나의 문제일 뿐이라고. 근데 실제로 부처님이 가르치신 것은 수행의 길이고 그 길을 자기가 가보면은 정말 그렇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된다고. 그렇게 나아가 봐야 돼요.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쓰는 법이라는 말 있잖아요. 법. 이 세상의 법은 이 불교를 알고 보면 속죄라는 말을 듣거든요. 속죄. 세상의 법, 세상의 진리 그런 뜻이에요. 그런 속죄예요. 세상의 법은. 근데 부처님의 법, 이것도 이제 법이라고 하는데 다르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짜 존재하는 것이에요. 존재하는 그대로예요. 근데 세상의 법은, 속죄는 이러이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이게 확인되지 않은 그런 말에 불과해요. 또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안 지키면 이게 불법이고 범법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벌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사람이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이거는 확인하기가 힘들다고. 또 임의로 정한 것이어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고 합법적인 것이지, 만약에 다르게 정했다면 또 다른 것이 옳은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세상의 법도 실정법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실정법에 반대되는 말로 자연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법은 사람이 국가나 어떤 정치 권력이 이게 법이다라고 그렇게 정해가지고 반포하고 사람들한테 따르게 하지 않았어도 원래 있는 인륜 같은 걸로 스스로 생각해보면 이건 바른 일이다, 이건 좀 옳지 않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정법도 사실은 자연법에 근거하고 될 수 있으면 자연법에 일치하려고 하기는 하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정하는 실정법은 시대가 흘러오면서 달라져 왔고 또 지역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이게 합법인데 다른 나라에 가면 그게 불법이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적인 법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정해서 뭐 무슨 약속처럼 이것은 하지 말자, 이건 이렇게 하자 이렇게 정해서 그게 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법은 뭐냐? 있는 그대로의 법이고, 그리고 이것의 또 다른 특징은 이것이 해탈도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제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이걸 따라야 되는 게 아니고 이 길로 나아가야 해탈이라고 하는 완전한 자유와 행복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길로 나가기만 하면 거기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해탈의 도, 해탈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법을 다 잘 알고 있어야 돼. 특히 이제 불자들은 이 부처님의 법이 그런 특징이 있고 그런 해탈의 길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세상의 법, 속죄대로 그렇게 살아도 거기서 얻게 되는 것이 뭐 세상의 질서, 조화 혹은 개개인의 일정한 안전 또 복리 이런 것에 불과하거든요. 절대 이 생사의 근원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오직 부처님의 법을 통해서만, 다른 말을 통해서만 이 생사에서 해탈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불문에 들어왔고 불도를 알고 싶은 사람은 이 불도를, 이게 불법을 해탈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길로 직접 가봐야 된다고. 가보면 이게 확인이 돼. 그렇지 않고 지금 아무리 생각하고 옳고 그른가를 따져봐도 그 의미가 없어요. 혹은 거기 그냥 가지는 게 아니고 그걸 알았다고 해도. 조금만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우리 본래 존재, 이것도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이렇게 있는 이대로 이것도 법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기 있다는 이것이 진리라고. 있음 자체가 진리예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그 존재의 가치라든지 그게 거기 있다는 그 진리성, 이것이 그 속에 있어요. 만약에 진리가 옳은 것이라고 하면 어떤 것이 거기 있다는 것, 그 자체는 그대로 그냥 옳은 거예요. 심지어는 뭐 환각 어떤 거라든지 혹은 거짓말이라든지 나쁜 것이라든지 이것조차도 그게 그대로 있다는 사실은 진리라고. 그럴 만한 인연이 있어가지고 그게 생겨난 것이고 생겨난 것 자체가 법이라고. 그런데 이 부처님의 깨달으신 법, 그러니까 해탈로 가는 그 법은 그렇게 행해보면 나중에 반드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인과법이라고 해요. 인과법, 부처님의 법을 인과 과의 상관관계를 밝힌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인과관계로 이어져 있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인연법이라고도 하고, 세상 모든 것이 인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연들, 조건들이 이렇게 갖추어지면 어떤 것을 존재하게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게 거기 있으면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또 조건이 돼가지고 또 다른 결과를 불러오고 계속 그렇게 변화해 간다고. 인과 이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인연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나가 다른 것을 있게 하고 또 다른 것은 하나를 있게 하고 그런 상관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인과법이라고. 이게 부처님의 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해탈 혹은 열반으로 나아가는 것 역시 그 인과관계에 맞게 바른 인을 심어야 되고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깨달음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가장 완전한 그런 결과가 우리한테 도래하게 돼.
그래서 수행하는 것도 이 인과관계를 잘 알고 바르게 자기 마음을 써가야 된다고. 바르게 마음 써가는 것이 인이 되고, 거기에 이제 뭐 도량이라든지 스승이라든지 도반 또 그때그때 타이밍 해야 될 일, 이런 걸 바르게 해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건이 되어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최종적인 결과가 얻어지는 거죠. 그 길은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부처님과 같아져야 되겠구나,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나도 이루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부처의 상태, 이건 법이 법으로 그냥 드러난 상태고 나 역시 본래의 나로 돌아간 상태. 오전 법문에서 얘기했듯이 나의 본래 존재, 그걸 성품이라고 한다면 자기 본성, 그것이 부처님이 확인한 바로 본자 청정하고 본불생멸하고 본자 구족하고 본무 동요하고 능생만법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면 그걸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걸 깨달아야 되겠다. 그걸 깨닫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 길을 내가 분명히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반드시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혹은 도와주는 그런 인연들은 자꾸 가까이 하고 그걸 방해하는 인연들은 조금씩 멀리하고 혹은 떨쳐버리고 거기 끌려가지 말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업력이 그걸 방해하는 첫 번째 요인이고, 그리고 그 업력이 드러나는 두 가지 방식은, 하나는 마음이 망상으로 산란심으로 또 바깥에 이런저런 것들에 끌려가고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고, 또 하나는 마음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는 산란심이라고 하고 하나는 혼침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 수행의 바른 길에서 잘못 길드는 그 잘못된 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마음이 이 혼침과 산란, 혹은 산란과 무기, 망상과 잠, 여기에 양쪽에 어느 쪽에도 떨어지지 않게 가운데로 잘 몰고 가는 것, 이것이 한 걸음 한 걸음 제대로 바른 길로 나가는 것이고, 그것만 수행이에요. 그것만 깨달음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우리를 제대로 데려다 준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처음에 출가하는 마음, 그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진짜로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내 마음을 챙겨가는 일, 이 혼침과 산란에 빠지지 않게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분명히 알고 그것만 실천해야 해. 그것만이 이 인연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해탈이나 열반이라면 해탈이나 열반이라고 하는 그 최종적인 결과를 진짜로 내가 얻게 되는 길이라고요. 그렇게 이제 복잡하게 이런저런 유형의 수행이라든지 그런 방법들, 이런 거를 막 다 들먹이면 되게 어려워져요.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말한 대로 이 수행의 길은 망상과 잠, 이걸 떨치고 자기 마음을 이 두 가지 어디에도 팔리지 않게 지켜가는 일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것만 하면 돼. 그 전에 했던 요가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만약에 이 개념에 부합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분명히 수행인데, 거기 조금만 벗어나 있으면 그건 다 망상이에요. 요가에 대해서 보살님이 알고 있는 거, 이거 다 망상이에요. 또 그 전에 명상이라고 막 이렇게 해온 거 막 이런 것도 지금 그게 생각이 난다면 그건 망상이에요. 머리를 비우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머리가 비어 있는데, 머리에 그래서 아무 생각도 없는데 그 어둠이, 잠이, 무명이 덮고 있다. 그러면 그거 전혀 깨달음이 아니고 사실은 이제 깨달음의 길로 나가지 못하고 아주 치명적인 장애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아까 말했듯이 마음을 산란과 무기, 여기 떨어지지 않게 중도로 바로 지켜가는 일만이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마음을 비우는 거, 이게 명상이다, 이게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런 개념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망상이다, 이런 개념이 잘못된 인식이 망상이다 생각하고 이거 놔둬버리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냥 화두를 들고 무엇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나아가는 거, 이것이 생각을 떨쳐버리고 그런 장애에 걸리지 않고 바른 길로 한 걸음이라도 내가 나아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교에서 명상, 요가 막 이런 것도 배우시고 연구하시고 막 그렇게 해오셨다고 하셨고, 또 이제 미국에 사시다가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는 한국의 정치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도 오른쪽에서 뭔가 노력을 하고 기여를 하고 해서 우리나라가 좋은 그런 민주주의 국가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고 해도 그게 정확하게 방금 말한 마음 챙김의 길하고 일치하지는 않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그런 것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챙기려고 한다든지 혹은 마음을 챙기면서도 계속 그런 데 빠진다든지 그렇게 막 혼란스러워져서는 안 돼. 어쨌든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일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우선 그냥 이 수행일에서 마음 챙김 하는 데서 장애일 뿐이다. 우리 정치 현실에 대해서 뭐 지금 이제 지금 정권이 하는 일 혹은 이제 지금 진보 진영에서 하는 일, 막 이런 것에 마음이 가고 그런 생각이 나고 한다고 해도 이것이 역시 다 일단 수행일에서는 망상이라는 것을 알고 내 마음을 챙기려고 해야 된다고. 이게 그런 파도에 배가 전복되지 않고 헤치고 잘 나가게 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명상에 대해서, 요가에 대해서, 수행에 대해서 그 전에 들었던 거 이런 것도 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망상이라고.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이것을 법이라고 하면 법이 아니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진짜 법은 이게 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진짜 존재는. 모든, 언어, 문자, 생각, 이런 것이 다 끊어진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향해 나아갈 때는 아무리 옳은 것이어도 그걸 법이라고 말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것은 진짜 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 심지어는 불법이라고 해도 지금 이런 수행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도 말로서는 이것이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진리 그 자체가 아닌 거예요. 이런 점을 분명히 알고 진짜 진리의 세계에 바로 들어가는 거, 이걸 특히 이제 불교에서도 선이라고 한다고. 선. 그렇게 곧장 나아가는 거, 이게 제일 바르고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렇게 해나가면 돼. 그러니까 머리를 비우려고 했다 이런 말부터 그 전에 이제 막 온갖 것들에 간이하고 온갖 생각을 다 하고 막 몸부림치고 그냥 온 마음이 갈갈이 찢기고 막 그런 속에서 이런 거 다 그냥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들게 된 또 하나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런 생각이 그 많은 잡다한 생각들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에 그냥 그렇지 않아도 일어나는 생각에다가 이걸 없애려고 하는 또 하나의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더 마음이 복잡해지고 분열되고 생각이 많아진 거지. 안 비워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바른 마음 챙김, 이걸 해나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화두의심하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제 이 선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하라고 가르치는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나가면 저절로 마음속에 온갖 이 파도, 생각, 망상, 잡념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지나가 버린다고. 저기서 또 파도가 치고 있을지 어쩔지 모르지만 그게 전혀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어쨌든 지금 나한테 닥치고 있는 파도,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거의 파도에 내가 이렇게 배가 뒤집히지 않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건 떨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를 다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떨치고 나는 조금씩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고. 나아간다고 하니까 도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만 챙기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망상들을 하고 있는가, 그냥 그렇게 묻고만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수행은 이제 여기 계시면 제가 조금씩 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했던 많은 법문들 중에서도 최근에 이제 절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수련회 하면서 수련회 법문으로 올라온 것들, 이건 다 초점이 어떻게 이 마음을 챙길 것인가, 어떻게 이 불도 수행을 통해서 본래의 자기 마음, 자기 본성을 깨달을 것인가, 여기에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만 주로 들어보면서 이렇게 해가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무엇이 이렇게 하고 있는가, 언제나 보면 이것이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이런저런 행동도 하고 이런저런 말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주인이라고, 주체이고, 이것이 진짜 나라고.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거, 이것도 망상이고, 내가 이것이 옳다고,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도 망상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정의로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망상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러니까 상대적인 어떤 옳고 그름, 속죄, 세상의 뭐 실정법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연법 이런 것에 빠지지 말고 진짜 법을 향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법에 개합하는 그런 길로 그냥 곧장 들어가는 길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만 들어가면 된다고요. 아주 이게 간단하고 분명해야 돼. 그리고 할 것이 딱 하나밖에 없어야 돼요. 그래야 더 이상 헷갈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실제로 자기가 나아가게 된다고.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헤매는 게 아니고. 자,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분들 질문하시죠. 스님 감사합니다.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집에서 늘 법문을 듣는데 종범 스님과 덕현 스님 법문을 주로 듣고 김홍근 교수님 법문도 가끔 듣습니다. 이제는 법문 말씀이 거의 다 들리고 알 것도 같은데 옛 조사선에서 선문답으로 들어가면 알 것 같은 것도 있고 막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조심스럽게 나름 도노이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 슬며시 자신이 없어지며 해오였나 아니면 도노와 해오 그 중간 어디쯤인가 나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 홀로 자문을 해봅니다. 오랜 세월 길들여온 습기가 아직도 너무나 많이 남아있어 점수하며 닦아나가는 것이 저희 생에 남아있는 마지막 과제라 생각하며 응무소주 이생기심으로 행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쭐 말씀은 화두가 성성하여 몽중이려 숙면이려 동정이려 등 오미이려가 되어야 비로소 성불이라고 했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이려가 된 적이 없습니다. 얕은 잠에서는 계속 꿈을 꾸고 있고 깊은 잠에서는 그냥 무기인 채로 자고 있습니다. 참선 수행을 하여 모든 생각이 끊어지고 공적한 채로 선정에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여여하여 이려가 된다는 것이 저에게는 아직도 요원하게 느껴집니다. 스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길을 물을 수 있는 스승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줘 보실래요? 예초 사선에서 선문답으로 들어가면 알 것 같은 이제는 법문 말씀이 거의 다 들리고 알 것도 같은데 예초 사선에서 선문답으로 들어가면 알 것 같은 것도 있고 막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조심스럽게 나름 도노이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이 슬며시 자신이 없어지며 해오였나 아니면 도노와 해오 그 중간 어디쯤인가 나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 홀로 자문을 해봅니다. 네. 해오, 도노, 뭐 도노 점수, 도노 돈수, 그러니까 선에 관한 어떤 이야기나 가르침, 그런 기록에 그런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우선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 이 선은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것, 그리고 우리 안에도 지금도 이렇게 있다고 하는 우리의 본성, 그것에 개합하는 일이지
무엇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수행, 선에 들어가려면 뭐 알려고 하는 태도, 혹은 지금까지 알았던 거 이런 거 다 버리라고 말하죠. 입차문, 차문내 막존지혜라고. 그래서 불교에 대해서 아는 거, 혹은 뭐 깨달음이 뭔지 아는 거, 혹은 어떤 조사의 언고에 대해서 이건 이런 뜻이로구나 하고 아는 거, 그건 다 깨달음이 아니고 오히려 그 깨달음을 가로막는 아르마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 외에 다른 거 아는 거는 다 진짜 깨달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쉽게 말하는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완전히 그걸 증득해보지 않은 다음에는 내가 개념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잘 살펴야 돼. 그래서 그것을 마음속에다가 어디다 놔두고 이걸 내가 언젠가는 얻게 되겠지, 체험하게 되겠지, 그게 뭘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건 수행의 큰 그 병통이에요. 그런 것조차 갖지 말고 그냥 화두를 들고 그 의심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그런 아르마리 수행이라서 큰 장애에 불과한, 그것에 빠지지 않고 곧장 그 깨달음의 세계 혹은 진리에 개합하는 그 길로, 그건 길도 아닌 길이라고 하죠. 길 없는 길이라고. 거기로 바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해오다, 돈오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오 점수, 돈오 돈수 막 이런 것도 거기에 대해서 그 전에 막 아무리 이걸 알아보려고 하고 조사해보고 그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했다고 해도 그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그런 거 없이 그냥 언구를 조사해 화두를 의심하는 것이 좋다고. 임재종의 삼현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체중현, 구중현, 현중현, 이 세 가지를 삼현이라고 말해요. 현이 이제 그 진리 그 자체, 이걸 말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체중현이라는 말은 이 말 속에 그 현이,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뭐 법문 중에도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말들, 이런 게 다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현이 있어요. 근데 이 체중현, 이걸로 깨닫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건 차라리 없는 것이 좋다고 봐요. 이건 이런 것이야말로 그냥 아르마리에 불과해요. 그게 아무리 깨달음 현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근데 그런 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그냥 막막하게 헤매거나 뭘 잡으려고 하는 그 갈증에 계속 시달리면서 막 허둥대는 거, 이런 데서는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는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 고프쳐다, 다른 데 찾지 말고 네 마음을 잘 봐라, 그 마음이 뭔가 의심해봐라,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 밖에서 찾지 않고 그 마음이 뭐야, 지금 이렇게 보는 이놈이지, 이런 소리 듣는 이놈이지, 이렇게 말도 하는 이놈이지, 이렇게 손짓발짓 하는 이놈이지,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것을 다른 데서 막 찾거나 구하거나 그러지 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좋은 일이에요. 진리의 길에서. 근데 그것도 이제 그 깨달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깊이의 그런 알미, 이렇게 미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런 법문을 듣고도 이 반야의 지혜가 확 열려가지고 깨달음을 이룬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냥 거기서 언하에 깨달음을 이룬 분들이 있잖아요. 평범한 법문, 그런 걸 듣고도 조사들 중에서도 깨달음을 이룬 분들이 있어요. 조주스님 같은 대선지식도 도가 무엇입니까? 평상심이 도인이라, 뭐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기 따라서.
근데 대부분은 이제 말로 들으면은 그 말을 이해하는 수준에서 알았다고 생각하고 그 아르마리에 갇혀버려서 그걸 더 의심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그런 지식에 불과한 거 그런 걸 살림으로 삼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중현은 되게 시원찮은 거예요. 그럼 구중현은 뭔가 그 깨달음을 바로 한마디 말로 내뱉은 것들이 있어요. 부처가 무엇입니까? 말은 똥막대기니라. 이런 말은 일상의 언어로 이해해 보려고 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뭐 음식을 씹어먹는 거라고 표현하면 쇠뭉치를 씹는 것 같아가지고 도저히 씹히지가 않아. 집어삼킬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의심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엉꾸를 막 의심하고 하다 도대체 부처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말은 똥막대기라고. 이렇게 계속 의심하다가 어떤 깨달음에 이르게 되면 이게 이제 그 말을 완전히 체득한 거고 그게 이제 구중현에 통한 거라고. 근데 현중현이란 뭐냐? 그냥 뭐 이렇게 조사가 말로 내뱉지도 않고 이렇게 치는 소리, 이런 것에 깨닫는 거, 그냥 진리와 그 순간에 하나가 돼버린 거, 이런 걸 현중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사의 엉꾸 화두를 의심하다가도, 그러니까 뭐 닭 울음소리를 듣고 깨닫는다든지, 복사꽃이 피는 걸 보고 깨닫는다든지, 이렇게 그때 깨닫는 거, 이런 걸 현중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중현이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라든지 뭐 길이라든지 뭐 아는 거라든지 이런 걸 통하지 않고 그냥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제일 수승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르마리에 빠지지 않고 그냥 그 현중현에 바로 들어가 버리는 거, 이것이 제일 수승한 길인데 그렇게 이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무방편의 방편으로 조사가 내뱉은 한마디가 일구, 화두라고 보면 돼.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의심해가고 이렇게 해가다 보면 이제 아르말이라든지 온갖 분별망상 이런 것이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그냥 존재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대충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지금 이제 어떤 조사에 무슨 화두가 보인다. 이게 무슨 말하는지 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도 아르마리로구나 이렇게 한번 의심해 봐야 돼. 그래서 그게 진짜 아르마리인지 아니면 자기가 정말 지혜의 눈이 생겨가지고 그걸 바로 보게 된 것인지 점검을 받는 게 중요해. 선지식을 찾아가서 그런 것을 물어보면 내가 답을 어떻게 하는가 들어보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판가름이 나니까 그렇게 점검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아닌 줄 알면 그때는 이제 의심만 하면 돼요. 의심해 가면 그때는 이제 그 의심이 긴가민가 한 상태에서 그냥 조금 일어났다가 또 없는 것 같다가 막 그러지 않고 아주 뚜렷하고 불길처럼 다른 번뇌망상이나 뭐 세상 모든 이 허상들 다 집어삼켜버리고 나중에는 의심만 드러나게 하고 그 의심이 그냥 그대로 깨달음으로 바뀐다고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 두 번째 질문은 일여에 대한 것이었죠. 다 수행하다 보면 앉았을 때는 마음이 한결같이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수행에만 몰입이 되는데 또 일어나서 움직이면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고 다른 일을 하면서 조금 되다가 또 이제 마음을 써서 생각으로 혹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뭘 하면 또 안 되고 뭐 그런 상태를 또 지나면 이제 어묵동정일이라고 하죠. 그랬다가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꿈속에서도 되면 몽중일이라고 하고 꿈도 안 꾸는 상태가 됐는데 공부가 그대로 한결같이 이어지면 깨어있을 때나 똑같아지면 숙면이려 그러니까 자나깨나 한결같은 오매이려에 이르게 된다고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화두가 타파되어야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는 학철대오 혹은 돈오돈수의 경지라고 이렇게 하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이제 차츰차츰 정중일에서 동중일에로, 동중일에서 어묵동정일에로, 어묵동중일에서 몽중일에, 몽중일에서 숙면일에로 이렇게 그렇게 해가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그렇게 해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거 오히려 염두에 두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옛날에 많은 분들이 전혀 이 몽중일에도 안 되다가 어떤 한마디 말씀을 한 말씀을 듣고 확 깨치면서 바로 그냥 숙면이력까지 다 되고 깨달음까지 이루고 막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이제 동중이라도 제대로 안 되고 몽중이는 깜깜하니까 깨달음은 먼 미래에 이를 것이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떻든 이게 동정간에 혹은 오매간에 이래하도록 이걸 유지해 나가는 일 혹은 지켜가는 일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깨달음이 더 요원해지고 그렇게 이래를 이루기도 힘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이래를 쉽게 이룰 것인가? 이런 그 공안을 참고해 보면은 그걸 참고해가지고 깨닫지 못한다고 해도 이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뭔가 가닥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옛날에 석상이라고 하는 조사 스님이 계셨거든요. 근데 석상 선사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이제 석상 스님의 뒤를 이어서 누군가가 법문도 하고 대중을 이끌어야 되는데 많은 대중들이 석상 스님 문화에서 수좌로 제일 윗자리에 있던 스님을 이제 방장으로 모셔야 된다고 의견이 다 일치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석상 스님의 시자였던 스님이 나는 그 스님이 석상 스님의 칠거를 꿰뚫었는지 모르겠다. 그걸 난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수자가 방장이 되는 것에 찬동할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석상 스님의 칠거는 석상 스님이 항상 평생 동안 강조해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던 거거든요. 마음이 7가지 방식으로 쭉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식은 재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산란심, 막 들끓는 마음 이렇게 가장 식어버린 그 재에서 또 무슨 불길이 일어나겠어요? 도저히 이제 불길이 일어나는 건 기대도 할 수가 없이 그렇게 마음이 끊어져 버려야 되는 망념이 다 끊어져 버려야 된다는 그런 말같이 들리죠. 그런 말같이 들릴 뿐이지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사실은 우리는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타래에서 실이 끝없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풀려나오듯이 마음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생각이 도중에 끊어지지 않고 쭉 언제나 이어지는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이야기로는 뭐 잠을 자든 무슨 일을 하든 움직이든 가만히 있든 그렇게 돼야 된다는 뜻 같아 보이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맑은 가을 물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들판에 물이 뭐 비가 많이 올 때라든지 더울 때 이럴 때는 물이 흐려지고 거기 막 여러 가지 이제 미생물도 살고 탁해 보이잖아요. 근데 가을에 뭐 생물들이 번성하기 힘든 차가워진 그런 물에는 아무것도 없고 아주 맑아 보인다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마음이 깨끗한 가을 물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옛 사당의 항로 같아져야 된다고. 1000년 된 사당에 들어가면 거의 1000년 전부터 그대로 놓여있는 향로가 그냥 거기 처음에 놔놓은 그대로 누가 감히 그걸 건드리지도 못하고 또 어디로 지가 옮겨가지도 않고 그대로 있잖아요. 그대로 그렇게 있듯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마음이 완전히 쉬어버린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 해요. 휴거. 언제나 쉬어버린 상태여야지 또 들쭉날쭉하고 막 준동하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헐거. 헐거는 이제 마음이 뚝 끊어져 버린 것 같이, 다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이, 그냥 딱 멈춰버려가지고, 그렇게 그냥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1년 만년거, 한 생각이 만년이 가는 것처럼 그 생각뿐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두가 그렇게 돼야 된다든지, 혹은 깨달음의 자리가 그대로 그려 해야 된다는 말같이 들리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수자가 그런 경지에 이르렀는지 자기는 믿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방장되는 거 반대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수자가 나를 그렇게 믿을 수가 없다면 내가 여기다 향을 하나 꽂아놓고 이 향불이 다 타기 전에 이 몸을 벗어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향을 피워놓더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꿈쩍 안고 있다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다 저 시자가 나서가지고 저렇게 훌륭한 스님을 대중 교화도 못하고 그냥 입적하게 했다고 그러고 있는데, 그 시자가 그 이제 좌탈한 스님한테 가가지고, 수자한테 가가지고 등을 두들기면서 그렇게 앉아서 가고 서서 가고 하는 것은 자제로울지 모르지만 석상 스님의 칠거는 꿈에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려라는 말이 아까 이제 숙면 이려까지 얘기했지만, 그게 궁극에는 생사에 이려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살아있든 죽어있든 언제나 그대로인 것이 열반이잖아요. 그게 깨달음의 경지라고. 그러니까 거기로 가기 위한 것이고, 정말 생사에 이리하게 되었으면 나중에는 생사에 자제하게 돼요. 나 태어나는 것도 원대로, 또 몸을 거두고 그냥 입적하는 것도 그냥 자제롭게, 이렇게 되는 게 궁극적인 수행의 경지 목표인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있으면 그렇게 해보였다고. 그렇게 해보이는 것이 정말 이렇게 생사에 의뢰한 마음, 혹은 뭐 1년 만년거, 또 다른 6가지 그 석상의 7거, 이것을 다 통달한 사람 아니면 못할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시자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고. 왜 그랬을까요? 화두의 일념을 이룬다든지, 이 일념이 동정간에 혹은 오매간에 혹은 생사간에 그렇게 일리하게 되는 거, 이것은 우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어떤 단계에 이르러야 그렇게 비로소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미 이룬 분들, 부처님이나 조사스님들은 다 이루고 보니까 원래 그렇더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사 속에 있고 온갖 있다 없어지고 들쭉날쭉이고 망상 번뇌가 들끓고 무기로 산란심을 왔다 갔다 하는 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열반의 모습이고, 이 속에도 일리한 것이 깨달은 마음이더라 라고 증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꿰뚫어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안목이 바뀌어가지고 아 이렇구나 라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 이것이 진짜 깨달음이지, 우리가 지금 중생의 처지에서 온갖 번뇌망상이나 무기 속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마음이 한결같아져가지고 그렇게 되겠거니 생각하고, 지금 이제 앉아서 우선 그렇게 돼보려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면서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한 천년만년 해도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어찌 보면은 지금 우리 선가에 깨달으신 분들이 그렇게 안 나오는 거, 옛날에 일제 때라든지 저 경허스님 이후에 아주 난세에 정말 많은 선지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선의 등불을 다시 밝히고 막 그랬던 것이 저 성철 스님이
오매이려 이걸 강조하고 막 그러기 전의 일이에요. 어찌 보면은 성철 스님이 오매이려 해가지고 깨쳐야 이게 진짜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다 수행하면서 그 경지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나는 뭐 아직 동정해도 안 되고 심지어는 이렇게 앉아서 1시간도 화두가 안 되는데 언제 내가 되겠어? 하고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앉아서 졸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결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일여를 차근차근 이루어가지고 내가 언젠가 깨달음을 이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점수해가지고 언젠가는 도노에 이르겠지 하는데 빠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수행이 필요 없는 거고, 본래 마음은 원래 원증 묘수 하는 것이어서 원래 완전한 것이고, 그거를 닦아간다고 해도 닦는 바가 없는 게 불행을 닦는, 부처님의 행을 닦는 그런 일이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이 수행을 혹은 이제 선을 이렇게 뭐 중생의 그런 노력, 인간적인 뭐 그런 과정이라고 착각하게 된 데서 오히려 이제 선의 본질을, 선의 가장 큰 특장점, 이것을 놓쳐버린 결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선의 위기 혹은 한국 불교 자체의 그 큰 침체기를 맞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만약에 스님들한테만 이렇게 독점되던 선, 스님들한테나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이 최상승의 법이, 제가자들이 나도 할 수 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제가자의 삶 속에서도 이게 분명히 일의하는 것이 있고, 이걸 깨달아 버리면 그냥 그대로 분명한 것이다. 이런 도발적인 착안 그런데 그래서 시작한다면은 의외로 정말 좋은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선의 황금기가 새로 열릴지도 모르고, 저는 우리나라의 뭐 정치 현실이나 지금 세계 문명의 이런 혼란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여기에서 이제 정말로 놀라운 그런 변화가, 큰 반전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저런 개념, 깨달음이 뭐다, 뭐 닦음이 뭐다, 뭐 깨달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 과정은 뭐 이러이러하다, 뭐 이런 거 다 놓아버리고 그냥 화두만 드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한 때이고, 선은 정말 그렇게 화두만 들면 깨달음에 뭐 시간이나 과정 없이 바로 그렇게 이르게 해준다고 하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보는 것, 그걸 정말로 바보같이 완전히 믿고 해보는 것, 이것만이 필요한 일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 오늘 입춘날이고 내일 모레 일주일 후에는 설날이잖아요. 근데 스님께서 1988 했잖아요. 근데 저는 더 스님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려면 1988 부담 전에 1988 보셨어요? 네. 1988은 보다 더 전 얘기가 더 재밌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그래요? 얘기인데 1960년대 말 못다가 생각하니까 1968? 1968이요. 1968, 1967 정도 되나 봐요. 둘째 언니가 있어요, 저한테요. 네. 근데 둘째 언니가 있는데 보살님 얘기도 누가 드라마로 쓰면 좋을 텐데. 네, 누가 좀 잘 삼계천에- 써주시는 분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 언니가 이제 시다를 해로 이제 일을 배우러 온 거예요, 서울로요. 근데 엄마가 그
진짜 국민학교만 졸업시켜가지고 왔는데 설날에 이제 온다니까 오야 주라고 그 기술 가르쳐 주는 오야 주라고 조청을 쏜 거예요. 조청을 쓰다가 그때 설세로 온 딸한테 이제 주려고 이제 전해주라고. 예, 이제 오야한테 기술 네, 가르쳐 주니까 네. 그때는 기술을 배우는데도 그렇게 예. 그렇게 시다가 오해한테 막 그렇게 이제 뇌물을 바쳐야 지금 되고. 이제 고급진 말로 뇌물이요. 어. 그거를 주라고 이제 하는데 엄마가 호롱을 들고 조청을 쓰다가 호롱을 빠뜨렸대요. 그러니 석유호롱이었겠네요. 네 얼마나 이게 그 정말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듣는데 오늘 오는데 그 얘기가 그렇게 얘기가 그냥 주지 뭐. 그러니까요. 근데 좀 이게 냄새가 나고 근데 하는 분만 그렇게 좋았지 그 받아먹는 사람은 이게 뭐 별거라고 그랬겠죠. 근데 이제 그 언니가 그렇게 기술을 그렇게 해서 이제 석유 기름 들어간 조청을 주긴 줬어요. 줬나 이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괜찮아요. 예, 그게 너무 이제 쪼렸으니까 어쩔지는 네.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언니가 석유 먹어도 안 죽을 거요. 제가 어릴 때 그 동생이 예, 그 꿀 훔쳐 먹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 이제 소주병에 석유 기름을 넣어놨나 본데 그거를 꿀인 줄 알고 이렇게 마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꿀은 조금씩 천천히 내려오잖아요. 하고 이렇게 부었는데 내려가 많이 마셔버려서 그래도 멀쩡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언니가 어제 떡을 보낸 거예요. 석유가 네, 나중에 과학적인 얘기를 나중에 하고. 과학적인 말씀인데 나중에 지금 네. 그 떡을 이제 언니가 누가 선물을 보낸 거예요 집에다. 근데 혹시 도범보살인가 하고 막 혹시 하고 이제 문자를 보내봤어요. 했더니 또 왜 다른데 해보지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범보살님이 그 방송만 들었다고 선물을 보내줘가지고 또 보내줬나 하고 이제 거기다 연락을 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둘째 언니가 이제 나중에 어딘지 찾아야지 인사라도 해야지 해서 이제 찾았더니 그 둘째 언니인 거예요. 근데 그 언니가 나보다 6살 더 먹었는데 그 오해한테 엄마가 기술 잘 가르쳐 주라고 해서 그런지 그 오해한테 배워서 그런지 언니가 지금도 일을 해요. 70이 넘었는데 일을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공부를 했으면 뭐 60년을 해서 얼마나 유명하다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기술자는 그렇게 별로 알아주진 않아요. 지금 세상에서도. 근데 그 언니가 그걸 보냈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근데 네. 그 언니니까 얼마나 지독하게 일을 가르쳐서 너무 미웠거든요. 네. 그도 형제라서 명절이 되고 하니까 이렇게 떡을 해서 녹여서 먹으라고 그러는데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1988 얘기는 그래도 서울의 중산층 정도로 가는 과정이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시골에서 우리 어렸을 때 그 명절날 그 떡 한 쪼가리 먹으려고 얼마나 명절을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세운 원력은 이것입니다. 제가 법회가 열리는 이 좋은 날에 떡을 할 수 있기를, 그래서 떡을 보탤 수 있기를 그걸 원력으로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하나는 그냥 아는 것에 불과한 그런 암 혹은 뭐 그런 학문 이거하고 또 이제 그 실제 적용되는 암 뭘 알았는데 그게 이제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고 실제 쓰일 수 있는 암. 요즘에 과학이라고 말하는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실제로 쓸 수 있는,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이제 과학 말고 그 전에 이 문과의, 그런 지식하고 좀 다른 거죠. 엄밀히 그렇게 이제 순수 학문에 속하는 알에 불과한 거하고 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실용적인 학문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 아니고 어디든지 그렇게 이제 안 것은 어느 정도 또 쓰일 수 있고 또 쓰이는 것도 이제 그냥 무작정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알을 토대로 하고 있고 그렇게는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인간의 역사에는 실제로 별로 쓸모도 없는데 뭐 그렇게 아는 거 가지고 그걸로 이제 시험도 보고 또 그래서 뭐 관직에 등용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는 것만 가지고 인간의 그 실생활을 막 이리저리 다스리고 전행하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그 권력을 행사하고 막 그렇게 해온 어찌 보면 되게 이제 실제로 뭔 일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로서는 부당하고 억울하고 막 그런 역사였어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의 삶이고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뭔가 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좋지 않은 것을 좋게 바꾸고 또 없던 것을 있게 만들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보다 훨씬 삶을 가치 있게 윤택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것을 이렇게 능사로 삼고 또 아는 걸 가지고 내세우고 잘난 척하고 무슨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자기 그 정체성이라고 할까, 자기 존중감 이런 걸 분명히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좋은 세상일 테고 우리가 이제 완전히 그렇게 일하면서 하는 사람들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아직 한참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냥 몸부림치고 모색하고 있고 어쩌면 좌절하고 있고 막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나중에 정말 좋은 세상이 온다면 그렇게 되어가야 돼요. 이 세상은 권력이 이렇게 마음대로 이것저것을 해온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자유 뭐 이런 것을 통제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생존권까지 마음대로 박탈하기도 하고 한 그런 정말 부당하고 이렇게 그런 권력의 전횡을 감수해야만 했던 일반 민중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한 그런 시간이었죠. 이 세상의 그 권력은 옛날에는 이제 왕이나 또 이제 주장하고 이론으로 그렇게 퍼뜨리기에는 하늘로부터 나온다고 하는 뭐 그런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 권력이 사람에게 돌아가야 된다. 인민에게, 국민에게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이제 민주주의 사상이 싹트고 발전해 왔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헌법도 이렇게 이제 좋은 헌법이 세계적으로 없대요. 명문화된 헌법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사람이 이 남녀노소 빈부 귀천 뭐 이런 것에 차별당하지 않고 다 존엄성을 가지고 제 권리를 추구하고 그걸 박탈당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죠. 그런 세상이 되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이제 이상으로 구호로 그렇게 내걸린 것이지. 그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헌신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또 그런 헌신과 노력이 헛되지는 않겠죠. 언젠가는 조금씩 나아지고 정말
이상으로 내걸렸던 헌법의 전문 같은 것이 구현되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권력이 다른 사람에게 혹은 저 윗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민주주의의 제일 큰 적이에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가 이렇게 강요하고 주입하고 그래서만이 아니고 자기도 모르게 가지게 된 관념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권력은 사실은 아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뭐 정치적인 그런 통치 권력도 있겠지만 요새는 이제 돈도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진 자들의 권력, 재벌의 권력 이런 것도 막강하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검찰권이 막강하잖아요. 사법권, 검찰권 이런 것도 엄청난 권력이고 그거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뭐 검찰 캐비넷에 있는 그 상대방 진영 혹은 자기 진영의 정치인들의 뒤를 다 알고 있어가지고 뭐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혹은 반대 움직임을 보일 때 그걸 제시하면서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거 가지고 막 잡아 가두려고 없는 것도 막 만들어가지고 계속 압수수색하고 막 기소하고 해가지고 괴롭히고 정치를 못하게 만들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의심되듯이 사람들 정말 중요한 사람들을 제거하고 또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희생이 따르는 그런 큰 사건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런 거를 이제 나중에 옳고 그름 혹은 잔말 이거를 사법권이 최종적으로 뭐 재판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냥 결론 내버리잖아요. 믿을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법권의 권력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하나는 정보력이에요. 근자에 막 벌어진 큰 사건들도 뒤에 보면 꼭 국정원이 직원들이 거기 가 있다든지 개입한다든지 그 보도라든지 혹은 사람들이 뭐 그것을 알고 말고 하는 걸 통제하잖아요. 미국의 CIA, 옛날 소련의 KGB 막 이런 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작을 하고 주변 나라의 정치에 개입하고 막 권력자들을 이리저리 갈아치우고 정권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해온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끔씩은 이렇게 누리고 그거 가지고 잘난 척하기도 하는 뭐 학벌, 그러니까 어떤 무슨 대단하다는 학교를 나왔다는 그걸 가지고 그런 연줄로 뭐 권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또 뭘 좀 아는 거 가지고 아는 거 힘이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들 잘난 척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력이라든지 뭐 무력, 군사력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는 막강한 힘이죠. 뭐 자기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힘은 힘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저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들 있잖아요. 정신적인 능력이든 아니면 육체적인 능력이든 이런 것도 다 힘이긴 힘이에요. 근데 힘의 본질적인 그 요소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힘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세상에서 이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적절하게 통제되거나 부당하게 행사되지 않도록 법이라든지 사람들의 도덕관념이 그거를 통제해야 되는 거예요. 저마다 다 그런 권력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데 그 권력이 부당하게 박탈당하지 않도록, 억압당하지 않도록, 혹은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그거를 이렇게 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영자보살님의 말을 듣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 힘은 권력은 가진 자가 없어야 돼. 가진 자가.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가 아무리 되어가지고 다 저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그래서 막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건 그냥 온당하다 그렇게만 살아간다고 정말 좋은 세상이 되느냐 전혀 아니거든요.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다 무쟁산매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정말 태평성세고 자기를 따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여기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988이 그렇게 이제 감동적이고 그 사람들의 한마디 한마디 말이나 처신이 너무나 눈물 나게 했던 거는 바로 그런 공동체적인 정신, 사람들의 그런 세계관, 삶의 태도, 막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그 드라마 보면 제가 횟수마다 진짜 많이 눈물을 흘렸거든요. 뭐 다른 뭐 정치적인 주장을 하거나 혹은 이러자 저러자 이것저것 믿어라 뭐 교회 나와라 뭐 절에 다녀라 하기보다 그 드라마 한번 보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류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나는 뭐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건 안 봤지만 그런 거는 그냥 이 인간 세계를 풍자해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이제 감탄하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다른 것보다 이 1988이 많이 퍼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한국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 이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야말로 수출할 가치가 있는 한류의 제일 좋은 상품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바둑밖에 모르는 그 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아버지라든지 또 자기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여자애인데 또 그 바둑 두는 애가 좋아한다고 하고 순진하게 막 사랑을 이미 막 고백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눈물을 집어삼키고 그냥 그래도 그 친구랑 또 그렇게 좋아 보이는 예쁜 여자친구를 다 친구로 남겨두고 조용히 물러나 있는 정환이 정환이랑 또 그렇게 막 인정이 많아가지고 막 오지랖 넓게 막 이 사람 저 사람 챙기고 그러다가 빚만 져가지고 가족들 다 반지하 방에서 살면서 그렇게 고생시키는 그 아버지 어서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노래 부르는 거 말고는 재주도 없는 그 막내 아들 막 얼굴에다가 찬 손 대면서 아들이 막 차갑다고 아버지 왜 이러냐고 막 그러니까 이놈의 아버지가 사랑으로 너 좀 만져보겠다는데 이런 버릇없는 자식이 막 그러는 보라랑 덕선이 아버지 이 드라마 본 사람하고 얘기가 안 통할 것 같은데 한번 봐봐요. 근데 그 부분에서 사랑에 대해서 그 나레이터가 하는 얘기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울면서 받아 적은 게 있어요. 들어보세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냥 주고 싶은 넉넉함이 아니라 줄 수밖에 없는 절박함인 거야. 단지 그 사람의 체온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체온이 같아져가는 일이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끝없이 널 괴롭게 만든데도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어진데도 절대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해.
사랑한다는 건 미워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런 법문이 어디가 있어요? 이 드라마 작가들이 전혀 교훈적인 혹은 권위적인 그런 말투를 빌지 않았어도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말 이렇게 쥐도새도 모르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나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출가하기 전에 두고두고 내가 다시 봐도 내 스스로 한멸감 혹은 시시함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글을 하나 남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비장한 마음으로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 이렇게 우리 가슴을 치는 그런 이렇게 언어 구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소설 습작을 하면서도 되게 진지하고 너무 무겁고 그 고등학생이 다루고 뭐 이래저래 만들어내기에는 너무 큰 주제를 가지고 막 그렇게 심각하게 쓰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2학년 때 학교에서 교지가 나오는데 그 교지에 3학년 선배가 쓴 단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글이 그냥 도시의 일상적인 얘기예요. 근데 그게 너무나 부드럽고 세련되고 그리고 감동적이고, 그래서 야, 글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1988을 보니까 온통 그런 대화와 그런 이야기 전개 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쉬운,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 그런 드라마 속에다가 그렇게 드높은 메시지를 담을 수가 있어요. 나는 이제 글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한테 편지를 쓸 때, 혹은 뭐 생일 돌아와가지고 엄마 아빠나 혹은 자식들한테 이렇게 몇 줄 쓸 때 그 속에 이제 가장 높은 어떤 문학의 경지가 발현되고 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실제하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그 외에 우리가 역사에 기록하는 거, 또 신문이나 TV 뉴스에 이렇게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을 추구하고 사실을 보도한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왜곡이 있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루가 아니고 역사가 아니에요. 진짜 역사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실제로 살아온 거, 그게 진실이고 그게 그대로 역사인 거예요. 오늘 뉴스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냈다는 이것이 사실이라고, 저녁 뉴스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혹은 내가 일기장에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쓰는 거, 그건 아무리 사실에 육박에 쓴다고 해도 얼마든지 왜곡이 들어있을 수 있고 내 생각으로 잘못 적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 순간순간 이렇게 했다는 거, 우리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 이거는 분명하고 단 하나의 사실, 진실이 있다면 이것이라고. 말로, 글자로 어디 기록되기 전에 있는 그것이잖아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는 뭐가 사실인지 알 수 없어서 그렇다고. 뭐 어디 보도를 봐도 그렇고, 누구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말하고, 어떤 거 하나도 분명치가 않아요. 저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 흉기에 피습당하고 그러니까 암살 시도로 그냥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 검찰에서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그러면서 그 흉악범 신상에 대해서 밝히지도 않고 그 전후 관계, 공범 여부, 누가 기획해서 그런 일을 저지르게 했는지 어쩐지 막 이런 거 다 감춰버렸잖아요. 근데 그 뒤로 드러난 사실을 보면 이 사람이 혼자 생각으로 자기 뭐 신념이라든지 충동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른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저께 어떤 유튜버가 그 김진성이라고 하는 그 범죄자가 그 전에 부동산을 아산에서 하고 있었고 그 부동산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전에 이제 초기에 해갔는데 거기를 폐쇄해 놨다가 갑자기 이제 그걸 철거하라고 그러니까 그 범죄 김진성의 자식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자식들이 이제 그 임대한 건물 주인한테 얘기를 해서 그걸 철거한다고 이제 뭐 청소업체 같은 데서 와가지고 그걸 뜯어내고 있어서 거기를 가서 이제 현장을 취재했더라고요. 근데 이 김진성이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찔러서 단박에 죽이려고 그 과도를 준비해가지고 처음에는 과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과도 가지고 소파 같은 데를 찔러보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과도로는 안 되겠으니까 더 단단한 쇠로 만들어진 칼을 등산용 칼을 사가지고 그걸 또 갈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갈기만 한 게 아니고 밖에 이제 그 건물하고 옆 건물 사이에 화단이 있는데 그 화단에 나무가 3개가 이 정도 되는 나무가 있는데 그거를 셋 다 이제 무슨 이유로인지 사람 키보다 조금 더 높은 높이에서 잘랐더라고요. 다 자르고 그 3번째 나무, 저 구석에 있는 나무 거기다가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그걸 테이프로 감았어요. 그렇게 붙여놓고 매일 뭐 이렇게인지 이렇게인지 목 높이를 찌르는 연습을 했어요. 거기가 구멍이 나 있어, 그 한 위치가. 그리고 건물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건물 안에도 소파는 이미 치워버렸지만 벽에 이제 그 그 시멘트 벽돌로 쌓은 벽인 것 같더라고요, 내부가. 근데 시멘트 벽돌에다가 수백 군데 이 칼자국을 내놨어요. 계속 이렇게 찌르는 연습을 한 거예요. 수백 번 찌른 게 아니고 수천 번, 수만 번 찔렀을 것 같아요. 몇 달 동안 혹은 1년여를 계속 그 짓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찔렀는지 이 칼 가지고 그걸 찔렀는데 이 벽돌이 다 깨졌어. 벽돌 속에 안에 그 단열재가 보여요. 그러니까 벽돌을 이 칼 가지고 찔러가지고 그게 쉽게 깨져요. 칼날이 우그러지고 그래서 그 벽돌이 조금씩 패이고 그럴 뿐이지.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구멍이 뻥 뚫릴 정도로 그렇게 연습을 한 거예요. 이재명이 그렇게 미웠을까요? 얼마나 미우면 그렇게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건. 뒤에 무서운 조직이 있고 그렇게 시키고 그 대가로 뭘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사주해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거 전혀 안 밝혀지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그 현장에 국정원 직원들이 또 있었어요. 국정원 직원들은 걸핏하면 그런 데 있잖아요. 저 자승스님 방화하고 뭐 입적했다는 거기도 있었고 세월호 빠졌을 때도 있었고 근데 뭐가 진실인지 드러나지가 않아요. 몇십 년 지나면 결국은 사실은
진실은 침몰하지 않고 떠오를 것 같아도 그래도 안 떠오르는 것이 아주 많아요. 그런저런 추정 혹은 과학적인 그런 조사 끝에 이렇게 아마 이랬을 거라고 발표한 그런 것들만 있지. 세월호가 이렇게 침몰했을 때 아마 잠수함에 부딪혀서 그 외력으로 가라앉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했고, 나중에 세월을 인양하고 보니까 그런 흔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들이 이제 이렇게 무색해지고, 그래서 세월호는 그 전에 이제 너무 노후한 배를 일본에서 사다가 그거를 막 함부로 개조하고 그리고 조타 장치 막 이런 게 이렇게 약간 그 고장난 상태이거나 이제 그 큰 배가 그 조타 장치로 급격하게 조작을 하려고 할 때 이제 너무 불안정해서 이렇게 기울 수 있다는 거. 그렇게 기울어지니까 또 이제 뭐 물이 배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게 그게 안에 뭐 이런저런 문이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거나 없는 상태였고, 그래서 물이 들어와 가지고 한참 보통 그만한 배면은 여러 시간을 그냥 떠 있으면서 천천히 이렇게 기울어져야 되는데 급격하게 물속으로 침몰해 버렸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최근에 어떤 탐사 보도에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제가 보다가 말았어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원인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세월호 사건에 보면은 거기 사람이 의도한 것 같아 보이는 그런 흔적들도 많은 거예요. 배가 어쩌다가 이제 사람들이 싼 배 사다가 그렇게 개조해서 돈 벌라고 막 그렇게 해서 한 거, 이런 거는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고, 그런 것을 그 전에 이제 법적으로 이명박 때 이제 그런 노후한 배를 뭐 쉽게 그렇게 사다가 이제 개조해서 운항을 하도록 만들어준 거, 뭐 이런 거부터 있고, 국정원이 거기 그 배에 타고 있었고, 직원들이. 그리고 나중에 거의 CCTV 이런 걸 다 국정원에서 없애버렸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시체들이 인양돼서 올라왔을 때 먼저 휴대폰 다 없애가지고 다 또 거기 기록을 없애버렸던가 막 그랬잖아요. 뭔가 숨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가 빠져 들어갈 때 그걸 구조하려고 해경이 나섰는데 해경이 구조를 오히려 방해하고,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배에 빠졌던 사람들이 밖에 이렇게 알리지 못하고 그냥 속에서 구조되지도 않고 죽게 만든 정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우연히 그때그때 조건들이 그래서 그랬다고 보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운 거죠. 제가 직접 이제 어디서 들었던 얘기인데, 그러니까 서울에 금강산빵을 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볼 때, 강남에 어디 이제 채식 식당 2층에서 그 법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거기 가서 1층 그 주인 불자를 만났는데, 거기에 그 앞에 있는 교회에서 교인들이나 목사님들이 거기 밥 먹으러 자주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자기 딸이 세월호에서 죽었다고, 그래서 시체가 인양됐다고 가서 시체를 확인했는데 손톱 발톱이 다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보통 이제 손톱이 빠져 있다고 그러면은 저 사도시다가 지주에서 벗어나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손톱이 다 빠졌다고 하는 그런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애들이 거기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리 물속에서 몇십 일을 퉁퉁 붓는다고 해도 손톱 발톱이 저절로 떨어져 나가지는 않아요. 근데 손톱 발톱이 언제 빠져나갈 수 있는가 보니까 핵에 공격을 받았을 때라는 거예요. 핵.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안에서 핵 잠수함하고 충돌했을 우려를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건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어디 외국에 뭐 그 조사기관에서 실험을 해보고 막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디 다른 잠수함이든 뭐든 그런 데 부딪혀가지고 뭐 스테빌라이저인가 그게 이제 한쪽이 뭐 얼마 각도가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 그게 부러져 버리지. 그렇게 된 거는 배가 이제 밑에 가라앉아서 갯벌에 이제 흙바닥에 닿으면서 이게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손톱 발톱이 빠졌다는 건 얘기는 내가 직접 들었고 그 손톱 발톱이 빠질 수 있는 것은 그 물속에서 핵이 터졌을 때인 거예요. 만약에 실제로 누가 그렇게 핵을 안에서 터뜨렸다면 그 목적은 그 안에 있는 애들이 안에서 계속 밖으로 연락을 할 수 있잖아요. 부모님한테 누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지금 어디 있다고 빨리 구해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안에 있는 애들을 그냥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퉁퉁 불어가지고 나온 애들하고 몸이 그대로 있는 애들하고 차이가 있었는데 퉁퉁 그 부른 애들이 뭐 빨리 죽은 애들이라든가 늦게 죽은 애들이라든가 뭐 그렇대요. 그런 이제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차이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공기층에서 이게 오래 살아남아 있던 애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애들이 밖으로 계속 연락을 시도했을 테고 뭐 그때 그런 장면을 사진을 찍어놨을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소지를 다 없애버리려고 안에서 이렇게 핵으로 그 애들을 다 그냥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탐사보도에서도. 그 예전에 제가 이제 뭐 큰 유심히 계속 막 이런저런 걸 다 뭐 네티즌들이 조사하고 막 이런저런 가설들을 세우고 주장하고 할 때 들을 때 제일 그 신빙성이 있었던 거는 이걸 고의로 침몰시키려고 이 닻을 내려가지고 일부러 밑에 바위 같은 것이 많은 섬 쪽으로 이 배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 항적 궤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가짜고 실제로는 이쪽에 나 있는 그 항적을 조금 옆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섬 쪽으로 가다가 그 닻을 내려가지고 끌고 가다가 닻이 어디 바위에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배가 갑자기 확 이렇게 변침을 한 거죠. 줄이 밑에서 걸리니까. 그러지 않고 그런 항적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가는 항적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그 닻을 내리고 배를 그 운행한 거, 이거 자체가 침몰시키려고 작정하고 배를 그렇게 몰고 가지 않았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설명하면 그 항적하고 배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침몰하게 된 거, 그리고 침몰해가는 배를 제대로 인원을 구조하지도 않고 그냥 거의 방관하고, 그리고 다이빙 벨 뭐 이런 거 갖다가 애들 구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오히려 방해하고 막 했던 것들이 이제 꿰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함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모의 실험만 하고 이것이 뭐에 충돌해가지고 배가 뒤집어졌냐 아니면 그 안에 뭐 이렇게 짐을 고박을 제대로 안 하고 막 뭐 또 뭐가 고장난 상태로 막 그렇게 불안하게 운행을 하고 과적하고 막 그래서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는 오히려 진실을 호도하는 것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오래 했는데 어쨌든 계속 그렇게 너무나 답답하고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실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어떨 때는 이제 그 부모님들 같이 그걸 절대 잊어버릴 수가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오히려 그냥 오직 사실을 밝히라고 조사 제대로 하라고 막 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이렇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그런 요한한 목숨을 가진 불쌍한 사람들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사실인가 그거를 밝히고, 사실이 아닌 것들이 사실인 척하고 횡행하고 할 때 그런 것을 막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내 이 관점, 이것을 중생의 눈이 아니고 부처님의 눈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이 세상을, 내 존재를 바로 보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열반의 길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잘 나가는 것이라는 얘기를, 그런 부분을 더욱 이렇게 분명히 하려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해봅니다. 집에 가셔야죠. 또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하시고요. 네. 그런 인연은 나중에 과를 어떻게 받을까요? 누가 세월호 같은 인연을 그렇게 일으켰다면 나중에 그 과는 다 봤죠. 자기가 한 만큼 누구 한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죠. 우리한테도 돌아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너무 상심하고 힘들어하고 막 전 국민이 다 트라우마에 빠지고 했었잖아요. 이런 것도 과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렇게 살아서 그런 일에 방관한다든지 그냥 남들 살거나 말거나 그냥 나만 알고 산다든지 막 그런 것의 과보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공업 중생 같은 업을 지어서 그 과보로 이 세상에 온 사람들이고, 이걸 함께 극복하고 해결해 가야 돼요. 그리고 저마다 또 한 역할이 있어서 그 업의 경중이 다 있을 테니까 그 과보는 또 제각각 다 자기가 받게 되겠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다 나쁘다, 다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일본 놈들이 다 나쁘다, 혹은 우리 버파림 오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중에도 참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 누구나 다 자기 마음의 그 본성, 본래 자리, 이건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으니까 그것도 잊지 말아야 해. 아무리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지금 이제 도저히 구제불능인 것 같아 보이는 사람,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게 악인 줄도 모르고 벗어날 생각도 못하고 저렇게 살고 있을까? 얘기해주는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도 지금 막 온갖 것을 다 누리고 권력의 최정점에 있고 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그 본성은 우리하고 똑같이 부처님 마음이고, 그 본성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으면서 지혜와 자비로 가득하다는 거, 그거를 또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봐야 비로소 이제 이 세상을 긍정할 수 있게 된다고, 의미 있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게 돼요. 그냥 시비분별하는 중생의 마음으로만 봐가지고는 모두가 다 여기서 함께 벗어난다는 건 영원히 꿈꿀 수 없는 공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러니까 불법, 특히 이제 불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누구나 다 이 본래 마음을 지니고 있고, 이 본래 마음이 완벽한
부처님의 마음이고 이것을 다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 인간이 얼마나 악해지고 또 처참해지고 무력해지고 구제불능인 상태에 떨어지는지 이거를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이 참으로 나와 남을 다 함께 구제하는 이 대도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는 걸 이걸 너무나 다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길로 이렇게 한순간도 멈추지 말고 나아가야 돼요. 정진해 가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삶이 비로소 보람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처참하고 불행한 이 현실을 살아간다고 해도 여기에 초연한 그리고 이것을 지혜롭게 해결해갈 수 있는 그런 안목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그때그때 움직이고 행동하고 일하고 해서 이렇게 세상을 바꿔나가고 또 다른 사람도 구제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네, 그렇게 잘 지내시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분 한 분한테 이렇게 챙겨드리고 뭘 또 이런 수행의 길이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가르쳐드리고 안내해드리고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치과 의사가 그렇게 많은 빵을 사가지고 와서 저를 괴롭혔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것저것 막 주시고 너무 많이 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마음은 너무나 감사하고 그런데 그거를 계속 받고 있다 보면 그런 감사함은 뒷전이고 나중엔 화나고 원망하게 되고 이 멍청한 사람이 나보고 이걸 어쩌라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잘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그 이웃들, 여러분들과 실제 그 일상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그 속에서 마음 챙겨 수행해 가시면 되고 저한테는 좀 관심을 걷어주시고 또 저한테 연락을 했는데 제가 아무 반응이 없다든지 무시하는 것 같을 때도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로구나 하고 그냥 얼른 실망하고 포기하시고 기대를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어딘가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내가 그런 소식을 어디서 듣거나 전해 듣거나 혹은 뭐 모르고 살아간다고 해도 난 언제나 여러분들 편이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공간을 살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을 그 자비의 마음에서 하나로 만나고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